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공장 굴뚝 위로 내려앉을 때 저는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74년 겨울, 제가 20살이던 그해 설날 말입니다. 지금은 명절이면 고속도로가 막히고 귀성 열차가 10,000원이 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보낼 돈을 모으느라 혹은 그저 갈 곳이 없어서 그 시절 공장 기숙사에는 명절마다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끝자락 작은 마을 논두렁 옆 초가집이었습니다. 설이면 온 동네가 한 집처럼 모여 떡국을 끓여 먹고 윷놀이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설, 저는 서울 변두리 공장 기숙사 좁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눈발과 뒤섞여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쓸쓸했냐고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외로웠지만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설날에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설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공장은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명절 전 출하를 맞추느라 야근이 이어졌고 사람들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섬유 공장 염색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증기와 염료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옷에는 물감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공장 식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은 도시락에 밥을 담고 국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무나물, 가끔 고등어 조림 한 토막이 전부였지만 배고픈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를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옆 공정에서 일하던 영자 씨였습니다. 항상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국그릇을 엎질렀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척했는데 영자 씨가 조용히 다가와 자기 국을 반 떠서 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그날부터 저는 가끔 그녀를 보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살피는 모습, 야근이 길어져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 쉬는 시간에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저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외로움, 버텨야만 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단단함. 설 전날 공장은 오후 4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사람들은 짐을 챙겨 서울역으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12명.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영자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누군가가 기숙사 식당에 라면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명절인데 이거라도 끓여 먹자며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걸리 한 병을 숨겨 들고 왔고 또 누군가는 통조림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기난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비를 사이에 두고 막걸리를 돌려 마시며 그렇게 명절 전야를 보냈습니다. 이러다 우리 공장에서 차례 지내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럽고 쓸쓸하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함께 남았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웃음. 그때였습니다. 영자 씨가 조용히 보따리 하나를 풀었습니다. 흰 보자기 안에는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인절미였습니다. 어머, 떡이야. 사람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시절 떡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었고 고향이었고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떡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많지 않아서 미안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그 순간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떡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콩고물이 입안에서 퍼지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설을 앞두고 시루에 떡을 찌시던 모습, 김이 피어오르던 부엌, 그 따뜻함.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영자 씨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기숙사 마당에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영자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이 맞았습니다. 고향 생각나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나쁘지 않네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다고. 공장 기숙사가 이 좁고 춥고 외로운 곳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설날 아침 공장은 쉬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기계 소리 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기숙사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눈사람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눈 위에 발자국으로 자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색하게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점심때가 되자 식당 아주머니가 특별히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흰 떡국에 계란 지단이 올라간 그 시절로는 꽤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지. 나 이제 22이다. 나는 23. 웃음이 번졌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한 살씩 나이를 세고 서로의 띠를 물어보고 그렇게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식사 후 저는 영자 씨와 함께 공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집에 동생이 5이나 됐고 오빠 대신 서울로 올라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냈고 남은 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동생들 공부시켜야 하는데.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21살 어린 여자가 자기 인생을 포기한 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평도 없이 눈물도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도 비슷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농사를 못 지으세요. 제가 벌어야 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같은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영자 씨가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설날인데 이거라도요.
저는 그 귤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시든 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어제 떡 나눠 먹을 때 제일 먼저 고맙다고 말해준 사람이 오빠였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 연휴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쉬고 있었고 우리는 기숙사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장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사람들은 소화기를 들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안 보여. 아까 공장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공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자씨, 영자씨. 제 목소리가 연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염색 공정실 쪽으로 우리가 일하던 그곳으로. 그리고 기계 뒤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에 질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영자씨, 정신 차려요. 저는 그녀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기가 폐를 찔렀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도 함께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영자 씨가 공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어머니가 쓰러지셨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어머니를 간호해야 한다고. 언제 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영자 씨는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금 열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역으로 고향으로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한참 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그날 나눠 먹었던 인절미 조각을 말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 아래서 보낸 설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명절이었어요. 당신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연기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그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70살이 넘었습니다. 그 시절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습니다.
공장은 사라졌고 기숙사도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면 생각합니다. 그 공장 굴뚝 아래 떡을 나눠 먹던 사람들, 설날 아침 떡국을 먹으며 웃던 얼굴들, 그리고 영자 씨의 미소.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 손을 놓지 않는 것,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떡 한 조각을 나눠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외로웠지만 함께였던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아직도 당신을 살게 하고 있기를. 추억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를 만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당신 가슴 속에서 아직도 따뜻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랍니다.